현대자동차의 오늘과 내일을 아주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두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쵸. 완전히 다른 회사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한쪽은 높은 관세라는 엄청난 장벽 앞에서도 꿋꿋하게 실적을 방어하는 그런 노련한 전통 강자의 모습. 그리고 다른 한쪽은 로봇이랑 AI라는 카드를 딱 꺼내들고 미래 산업의 판을 흔들려는 아주 야심만만한 기술 기업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두 얼굴이 대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현대차가 그리는 큰 그림의 실체가 뭔지 그걸 파헤쳐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자동차 회사가 신사업에 살짝 발 담가보는 수준인지 아니면 회사의 DNA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는 건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여기서 사실 가장 궁금증을 자아내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수십 년간 자동차를 만들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어떻게 로봇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만든 로봇이 다시 자동차 생산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선순환의 고리, 바로 그 지점을 아주 구체적인 숫자랑 전략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얘기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료에 나온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고개를 좀 갸웃하게 돼요. 매출은 46조 7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8.8%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2조 5,400억 원으로 무려 29.2%나 급감했단 말이죠. 거의 30%가 그냥 사라진 거죠. 네, 역시 가장 큰 원인은 그 관세 폭탄이었죠. 네, 그야말로 폭탄 수준이었어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25% 관세가 붙으면서 여기서 발생한 비용만 무려 1조 8,210억 원입니다. 1조 8천억 원이요? 네,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원 수준이니까 만약 이 관세가 없었다면 4조 원이 훌쩍 넘는 이익을 낼 수도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죠. 와,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랐던 부분은 이런 엄청난 타격을 받고도 시장의 예상 실적보다는 4%나 더 높은 성적을 냈다는 거예요. 거의 한쪽 팔이 묶인 채로 싸웠는데도 예상을 뛰어넘은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바로 그게 현재 현대차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비결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파는 물건의 질을 바꾼 겁니다. 아, 물건의 질이요? 네, 단순히 차를 많이 파는 게 아니라 비싸고 이익이 많이 남는 차 위주로 판 거죠. 제네시스나 SUV 같은 고수익 차종, 이 판매 비중이 무려 70%에 달했어요. 70%요? 네, 이건 마치 식당이 임대료 폭탄을 맞았을 때 값싼 백반 대신 비싼 정식 코스 요리 판매를 확 늘려서 이익을 지켜낸 것과 같아요. 아, 그러니까 판매 대수보다는 대당 이익률로 승부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친환경차 쪽 실적도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전기차가 주도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하이브리드 판매가 23%나 급증했더라고요. 좀 의외였어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죠. 다들 전기차에만 주목할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이 하이브리드 시장의 성장을 놓치지 않은 거죠. 아,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아직 좀 부족하고 가격도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로 몰렸는데 현대차가 그 수요를 정확히 흡수한 겁니다. 덕분에 전기차 판매도 28% 늘면서 양쪽에서 다 좋은 성과를 낸 거고요. 외부 환경이 안 좋을 때 결국 기댈 건 내부의 힘인데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키움증권 분석 자료를 보니까 그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관세 부담의 60%를, 그러니까 1조 원 이상을 원가 절감이나 내부 경비 삭감으로 막아냈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이건 정말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숫자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이런 위기가 오면 자동차 가격을 올리거나 인센티브를 줄여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기 쉬운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내부적으로 생산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서 충격을 자체에 흡수한 거죠. 이게 가능했던 건 그만큼 회사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탄탄하다는 증거고요. 그런데 더 반가운 소식은 4분기부터는 상황이 좀 나아진다는 거죠. 관세율이 15%로 인하된다고요. 네, 이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월 평균 6천억 원에 달하던 관세 부담이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3,6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와, 거의 절반 가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의 공격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월 1천억 원 수준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이 정도면 2026년 실적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건 거의 정해진 미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와, 대단하네요. 그렇게 관세로 1조 8천억 원을 낸 와중에도 주주들을 위한 정책은 흔들림이 없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향후 3년간 약 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하는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배당 수익률도 4.5% 수준으로 안정적이라는 건 네. 시장에 우리는 이 정도 위기는 거뜬하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읽히네요. 맞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내부 역량이 충분하고 미래 전망까지 발단의 시그널을 시장에 아주 명확하게 보내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자신감과 재정적 안정이 있었기에 이제부터 우리가 얘기할 그 엄청난 미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었던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관리할 능력이 있으니까 미래에 50조 5천억 원이라는 그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군요. 자, 그럼 그 거대한 베팅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의 핵심 키워드가 피지컬 AI던데요. 네, 피지컬 AI. 이게 사실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무슨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단어 같고요. 이게 그냥 멋들어진 마케팅 용어인가요? 아니면 뭔가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개념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피지컬 AI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AI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I는 스마트폰 속 실이나 알렉사처럼 디지털 세상에만 존재하잖아요. 네, 그쵸. 하지만 피지컬 AI는 로봇처럼 팔, 다리가 달린 물리적인 몸을 갖고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보고, 듣고,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AI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정해진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는 공장 로봇팔. 그런 게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예측 불가능한 복잡한 환경, 예를 들어서 어질러진 방이나 복잡한 공장 라인 같은 곳에 던져놔도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저기 장애물이 있으니 피해야겠다. 이 물건은 이렇게 잡아야겠구나 하고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지능을 가진 기계에 더 가까운 개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줄 핵심 열쇠가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동안 유튜브에서 막 공중제비 돌고 춤추던 그 로봇 영상으로 유명했던 바로 그 회사요. 네, 맞아요. 솔직히 그 영상들을 보면서 신기하긴 한데 저걸로 뭘 하겠다는 거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50조 원짜리 전략의 심장이었다니 이 둘의 결합이 어떻게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거기서 로봇 파운더리라는 아주 대단하고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합니다. 로봇 파운더리요? 네, 반도체 업계의 TSMC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TSMC는 애플이나 엔비디아처럼 반도체 설계 기술은 있지만 생산 공장이 없는 회사들, 그 회사들의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잖아요. 아, 위탁 생산이요? 네, 현대차도 똑같은 역할을 로봇 산업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로봇계의 TSMC라. 와, 상상만 해도 스케일이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뛰어난 로봇 기술을 가진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우리 로봇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현대차에 줄을 서게 만들겠다. 이런 구상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에 현대차의 그 압도적인 대량 생산 능력을 결합하는 거죠. 로봇을 수십만, 수백만 대 단위로 찍어낼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현대차 말고는 거의 없으니까요. 와, 정말 대담한 발상인데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업이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다른 테크 기업들의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된다는 건데 리스크도 엄청날 것 같아요. 이 전략이 만약 성공한다면 자료에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나요? 리스크가 분명히 크죠. 하지만 성공했을 때의 과실은 더 큽니다. 자료들은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꼽아요. 첫째는 당연히 자동차를 넘어선 새로운 B2B 수익원이 생기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다각화됩니다. 네. 우리 회사 로봇만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 물량까지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면 모터나 센서 같은 핵심 부품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겠죠. 아,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의 가격 경쟁력도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그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미래 로봇 생태계의 표준을 장악하는 겁니다. TSMC가 반도체 공정의 표준을 쥐고 시장을 흔드는 것처럼 현대차가 로봇 생산의 표준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룰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계획인데 이런 거대한 구상을 실현할 시험장이 바로 미국 조지아에 짓고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군요. 맞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곳은 공장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실험실에 가까워요. 미래의 다크 팩토리, 그러니까 불이 꺼진 채 로봇들만 일하는 완전 무인 공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무인 공장이요? 네, 이미 공장 내 물류는 100% 자동화됐고 조립 라인 자동화율도 40%로 그룹 내 최고 수준이요. 무인 운반차나 협동 로봇, 스스로 주차하는 파킹 로봇 같은 것들은 이미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실험실에 그 유명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실전에 투입되는 거군요. 네, 2025년 말에 드디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시험 투입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막 자동차 문짝을 용접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처음부터 뭘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부쿠를 순서대로 착착 배열하는 파트 시퀀싱 같은 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맡아서 실제 공정 환경에 적응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종의 수습사원 역할을 할 거예요. 아, 수습사원이요? 네, 그러다가 2026년부터는
용접이나 도장처럼 사람이 하기에는 좀 위험하거나 힘든 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 로봇 기술 이만큼 대단하다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진짜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실전 투입인 거죠. 목표도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로봇 투입을 통해서 현재 40% 수준인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리고 네, 2배로요. 24시간 공장 가동을 통해서 같은 면적에서 생산량을 60% 이상 늘리는 게 목표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이건 멋진 기술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인건비 상승이나 공급망 리스크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로봇에서 찾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미래의 기술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현재의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두 개의 거대한 퍼즐, 그러니까 자동차와 로봇이 어떻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자동차 공장을 자동화하는, 즉 로봇이 자동차를 돕는 그림은 명확하게 그려져요. 네, 그건 명확하죠. 그런데 그 반대도 가능한가요? 자동차가 로봇을 돕는다는 게 쉽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의외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자율주행차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 그러니까 기술 스택이 무려 80% 이상 일치한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80%요?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형태도 완전히 다른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공유하는 건가요? 모터, 배터리, 각종 센서, 그리고 이 모든 걸 통제하는 제어 소프트웨어 같은 핵심 기술들을 거의 그대로 공유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핸들을 돌릴 때 큰 힘 안 들이게 도와주는 전자식 조향장치 REPS라는 부품이 있거든요. 네, 요즘 차에는 대부분 들어가는 그 파워 핸들이죠. 맞아요. 바로 그 파워 핸들 부품이 로봇의 팔다리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라는 부품하고 구조적으로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게 정말이에요? 자동차 핸들을 돌리는 부품이 로봇의 무릎이나 팔꿈치 관절이 될 수 있다고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약간만 개량하면 최고 성능의 로봇 관절 부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전체 원가에서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가장 비싸고 핵심적인 부품이 바로 이 액추에이터거든요. 와, 그럼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딱 들어맞네요. 19세기 골드러시 때 진짜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캐던 광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곡괭이를 팔던 사람이었다. 바로 그겁니다. 당장 완성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열리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로봇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 즉 로봇의 곡괭이인 액추에이터 시장은 훨씬 먼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분석이죠. 그렇다면 이건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 계열사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REPS 양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면서 새로운 거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룹사 안에서 로봇의 A부터 Z까지 완벽한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정확합니다. 현대차는 로봇을 조립하고 현대모비스는 가장 비싼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침 CES 2026의 슬로건이 Show Up, 즉 AI,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돈 버는 걸 증명해 바라는 의미였다고 하잖아요. 네네. 현대차의 전략이 바로 이런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하면 현대차는 관세 폭탄 같은 외부 위협을 제네시스나 SUV 같은 견고한 제품력과 내부적인 원가 절감으로 막아내는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있고요. 네, 방패가 있죠. 동시에 그 방패 뒤에서는 자동차 제조 역량을 피지컬 AI와 로봇 파운드리라는 아주 날카로운 창으로 벼르고 있었던 거네요.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서 로봇을 대량 생산하고 로봇 생태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 이게 바로 현대차가 그리는 큰 그림의 실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들은 대부분 현대차의 제조업 DNA가 어떻게 로봇 생산에 기여할 것인지, 즉 자동차가 로봇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던져볼 만한 더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틀라스 같은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면서 얻게 될 진짜 AI 기술, 예측 불가능한 수만 가지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그 똑똑한 적응력이 자동차 산업에 역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단순히 자동차 조립 방식의 혁신을 넘어서 우리가 타는 자동차 자체가 바퀴 달린 피지컬 AI 디바이스로 재정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로봇이 자동차를 만드는 시대를 지나서 로봇의 개념이 자동차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순간,
어쩌면 현대차가 진짜 노리는 건 바로 그 지점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는 것도 앞으로 이 회사를 지켜보는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